올해 이제 입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셔야죠. 왜냐면 입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학생 수, 정해져 있는 학생 수 대비 대학 모집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 수가 적거나 대학 모집 인원이 늘면 입시 경쟁이 덜 치열해지는 거죠. 지금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태어난 수에 비해서 이제 학생 수는 좀 적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이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 다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년도 입시가 최근 이제 기간을 두고 보면은 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치른 입시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올해 고3 학생들한테 이제 농담처럼 옛날에 걔들 1, 2학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2년 뒤에 인구가 많이 준다. 실제로 많이 줄죠. 35만 명으로 이제 줄었으니까 2만 명 정도 줄면은 2만 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정도까지의 학생 수가 2만 명쯤 돼요. 그러니까 현재 고1 학생들은 이제 고3 학생들에 비해서 2만 명 정도가 적으니까 제가 지금 고3 학생들한테 특히 남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대학을 떨어지면 재수를 하지 말고 군대를 갔다 와라.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할 때쯤 되면 1학년 애들하고 경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중3하고 중2는 또 약간 늘어요.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은 재수를 해봐야 군대를 갔다 와 봐야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들을 보시면은 4년제 대학교 모집 인원하고 지금 학생 수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1대1. 4년제 대학이 1대1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문 대학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대학이 훨씬 더 지금 많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미달인 이런 상태가 된 거고 그 숫자가 이제 10만이 넘어갔죠. 그래서 뭐 다 예견하듯이 또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듯이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주도 지역 학생들은 제주도 지역 플러스 제가 알기로는 부산 지역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 부산 지역이라든가 또는 광주 전남 쪽의 지역의 학교들이 좀 위험한 학교들이 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입학한 대학교가 폐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교가 되면 대학도 특별 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대학으로 편입을 해주거든요. 전학을 시켜주는 거죠. 한때 이제 서울에 있는 명지대학교가 위기에 빠졌었어요. 폐교 위기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연세대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학교들이 이제 폐교가 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나요. 오히려 좀 늘어나는 희한한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눈여겨볼 것이 자연계 쪽에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약대를 이제 뽑으면서 거의 한 2,000명이면은 서강대학교 한 학교 모집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1,800명 정도를 뽑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첨단 기술 분야 쪽은 모집 인원을 더 늘려도 된다. 첨단 기술은 뭐 AI,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빅데이터 이런 쪽의 학과들인데 이쪽은 더 늘려도 좋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줄고 있는데 근데 이제 늘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자연 계열이에요. 이과 쪽. 그래서 이과 쪽에 이제 대학 들어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대학 입시가 중요하긴 하지만 대학을 가는 것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가서도 또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국문과 뭐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 있을 텐데 대학생들 국문과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소설책 읽잖아요. 시험 기간에. 소설책 막 읽어요. 그럼 너 왜 소설책 읽니? 그럼 우리 이거 시험범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연계는 완전 다르죠. 자연계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프리테스트라는 걸 계속 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석박사 하는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를 물어보면 왜 포기하냐 그러면 시험 보는 게 지긋지긋해서 포기한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자연계 쪽은 대학 가서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공계에서 자퇴를 하는데 그 절반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자퇴하지만 그 나머지는 못 따라가서 자퇴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넓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자연계 대학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시가 막 늘어나고 학생 수시 조금 줄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보시면은 뭐 뉴스대로 뉴스의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교과 전형하고 여기 44점이 학생부 종합에서 늘었어요. 오히려 학종과 교과가 늘고 수능 중심의 전형은 오히려 6천 명이나 감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요것만 보면은 교과 전형이나 수시 쪽에 내신만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학생들에게도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대학.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을 시조처럼 외우잖아요. 그렇죠? 서연고, 서연고, 서성하니, 뭐 중경외시 뭐 이렇게 외우듯이 그 외워지는 15개 대학이 있어요. 학생들이 즐겨 외우는 15개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을 보시면은 지금 정시 전형이 지금 빨간색은 감소된 거고 까만색은 는 거거든요. 정시가 늘었어요. 예, 오히려 지금 정시가 늘고 있는 거죠. 현재 이게 2학년에 해당되는 거고요. 1학년은 내년 4월 달에 나오지만 무조건 늡니다. 정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러면서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도 그렇게 줄지 않고 좀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논술 쪽에서 이제 큰 폭의 감소 내지는 동결이 있었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정시 이쪽은 늘리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적인 부분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수능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되고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 지역은 이제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 쪽이 좀 많죠. 예, 수시 쪽이 많고 국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정시하면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뭐 대학 입장에서 볼 때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남아서 그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 지역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제주 서울교육청 교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내려왔었었는데 제주 지역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 제주 지역의 대학들이 제주도의 규모에 비해서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좀 안 하고 대학을 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좀 속상하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지금 제가 뭐 이 대학들은 뭐 몇 점이 갈 수 있고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고 한 이런 말을 할 필요 자체가 없을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제주 지역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학교들도 잘 성장시키고 또 더 나가서 개인적으로 또 서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도 또 잘 학생 스스로도 좀 잘 성장하기 바랍니다. 네, 여기 넘어가고요. 제주 지역 모집 요강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뭐 약간 완화시키는 정도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바뀐 정도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여기 아예 모집 요강 자체에 뭐 큰 의미가 없게 됐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학생들의 좀 희한한 습관들이 하나 나왔는데 학생들이 좋은 거는 알죠.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이나 어떤 상황들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이 올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664대 1.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경쟁률 볼 때는 이제 처음에 원서를 집어넣을 때 대학에서 게시를 해줘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 현황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5명 모집 인원에 이미 5명이 찼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5명들은 그 뒤로 넣는 애들은 부담 가지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5명 찼으니까 내가 넣으면은 이게 1대1이 넘어가고 한 50명쯤 넣으면 벌써 10대1이 넘어가니까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읽어보면은 한 500대1이 됐어도 이 정도야 뭐 내가 붙지 하고서 막 집어넣은 거죠. 예. 그런 이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되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판단할 때 이건 정말 무리한 거고 6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것 같고 막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죠. 성대가 지금 가장 경쟁률이 높지만은
인하대 의대 같은 경우는 5,800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12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5,800명 중에 12명 안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향성들이 올해의 그 수시의 경쟁률을 엄청 띄워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허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 저한테 이제 상담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등급이고 어느 대학을 가고 싶고 무슨 과를 가고 싶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대학에 있어서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은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과도 좋고 진로 탐색해서 가는 거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진로를 발견하고 그 탐색한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바람직한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고3이 됐을 때 또 고3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생으로서 현실적인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일단 대학교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왜? 대학교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목표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선배 중에서 서강대학교 간 형들은 또 누나들은 내신이 몇 등급이었을까? 또 수능은 몇 점을 받았을까? 근데 현재 내 위치는 어디일까? 그럼 내가 내신에서 얼마나 올려야 될까? 수능은 얼마나 올려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의 기본은 일단 그 성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학교의 목표와 그 목표한 대학의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명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현재 내신이 3등급이다. 근데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이 3등급으로 내려오진 않아요. 예. 아주 극히 드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주 옛날에도 서울법대 미달돼서 몇 점이 갔다 이런 그런지 소문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내가 현재 3등급인데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성적표 속에 내신 또는 수능 둘 다면 좋고, 예, 1등급이 나와줘야만 나는 상위권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학을 목표로 삼으면 좋다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를 이제 우리가 줄잡아 얘기하면은 대략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중상위 이상이 되려면 한 3만 명, 4만 명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은 15개 주요 대학에 지금 모집 인원이 4만 3천 명, 재수생 포함해서 실제로 수능을 보는 인원이 45만 명. 그러면 10% 안에 들어는 거. 그러면은 다시 앞에 잠깐 보시면 10%까지 안에 들어야 요 급에서 대학을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이 위치에 있다면 어쨌든 내신 또는 수능에서 이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전형부터 좀 빨리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내신 성적은 일단은 그 석차 등급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동아리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봉사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일체 필요 없고 약간의 출결이 들어가긴 하는데 출결은 미인정 결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학교에 잠수 타는 거. 사실 잠수 탈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잠수를 타버리죠. 그런 미인정 결석을 제외하면은 큰 감점이 없는 출석. 그 다음에 봉사 같은 경우도 몇 시간 했니, 몇백 시간 했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봉사 몇 시간 정도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만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대학들이 봉사하면서 반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뭐만 들어간다? 그냥 석차 등급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 대학이 면접을 보긴 하지만 거의 형식에 가까운 부분이고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량평가라고 하고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의미 파악. 그래서 이걸 정성평가라고 하는 건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일단 정량평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많이 설정돼 있어요. 대학마다 많이 설정돼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신 성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제주도 안에서도 소위 이제 소문이 있잖아요. 어떤 고등학교 애들은 공부를 잘한다더라. 어떤 고등학교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다더라. 그러면
잘하는 학교들은 내신 따기가 어렵잖아요. 못하는 학교들은 내신 따기가 쉽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대학에서 판단할 때 이 고등학교와 저 고등학교 학생을 동일 선상에 두기가 어려우니까 이 학생이나 저 학생이나 다 같이 시험 보는 수능을 기준을 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 순으로 뽑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이제 일반형하고 이제 지역 균형하고 뭐 학교장 추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일반은 그냥 이제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전형이고, 요 지역 균형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요거를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해 줬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역 균형으로 해서 뽑아라. 그러니까 지역 균형이라는 의미를 붙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 설계를 해라. 이게 이제 지역 균형이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합격하려다 보니까 모든 고등학교에 학교장 추천권을 줘서 추천받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시켜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지역 균형하고 학교장 추천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제주 지역은 또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나눠보면은 이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전형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서울대에서 하는 이제 지역 균형 선발이 있죠. 이거는 학교마다 대표 선수 2명씩 뽑아가지고 서울대에서 이제 그 경쟁을 시키는 게 지역 균형 알고 계시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지역 균형 전형은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그 교과 전형을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대상 학교가 어디냐면은 지금 보시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이에요.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많으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뽑아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교과 전형으로 뽑는 방식이고, 또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은 이제 제주대나 제주국제대학의 경우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주대학은 제주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만 뽑는 그런 전형이 따로 있는데, 이 전형이 각 지역마다 이제 대표적인 대학들에 각각 있습니다. 제주에는 당연히 제주대학이 이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차이가 뭐냐? 지역균형은 교과 전형이고 지역인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종합 전형을 해도 되고 정시에 뽑아도 되고 하여간 자기 지역 아이들을 알아서 자기들이 뽑으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형은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보통 서울과 수도권에 선호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보시면 추천을 받긴 하는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고 수능 최저가 없는 조합부터 해서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 조합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나오는 대학들은 건대, 동대, 경희대, 성균관대는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서류 점수를 넣어서 학생부 종합의 성격을 조금 띄는 그런 학교들이고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많은 쪽이 이쪽이죠. 추천 인원 제한이 있으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요 대학들이 아마 학생들이 선호도도 높고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아마 3학년 한 여름 방학 때쯤 되면은 추천 심의위원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누구를 추천할까를 이제 심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게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해요. 추천서는 뭐 누구누구를 추천합니다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공문 형식으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당신네 대학에 아무개를 추천했습니다라는 이제 공문을 써서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는 학교에서 추천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누가 추천을 받는다는 게 미리 정해지는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는 학교에서도 누가 쓰는지 모르고 학생도 이거 그 걸림돌이 없잖아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도 그냥 임의로 그냥 자기가 써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학생은 추천 전형으로 썼어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원서가 자연스럽게 입력이 딱 됐죠. 학교에서는 얘가 추천 전형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추천 공문을 못 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미비로 탈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추천 전형은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 자신의 내신도 중요하지만 학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내신 반영 방법이 엄청 복잡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문과는 국영수 사회, 그다음에 이과는 국영수 과학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영 과목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대학 중에서 해당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해당 교과의 부분 과목, 뭐 한두 과목씩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한두 과목씩 반영해도 일반 선택만 반영하는 학교, 진로 선택까지 포함하는 학교,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는 학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다 다르죠. 거기다가 또 학년별 반영도 1학년 성적을 적게 반영하는 학교, 1학년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 1, 2, 3학년 상관없이 반영하는 학교, 이 조합이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입시가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선생님들 중에서 입시에 좀 예민한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좋으냐? 특정 교과목이 아주 약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와 한국지리가 있는데 한국지리는 한 6, 7등급 나왔는데 사회문화는 1등급, 생활교육도 1등급 나왔는데 이 학생은 사회교과를 전 과목 반영하거나 세 과목 반영을 하면 한국지리 못 본 것 때문에 내신이 훅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잘 본 게 있으니까 한 2개만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하면 내신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딱 파악하고서 야, 너는 무슨 과목이 약하니까 여기 쓰면 너 내신이 올라가는 걸로 반영이 돼서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와 이렇게 소리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을 몇 개 정해놓고 그것을 자꾸 봐야 돼요. 거기에 여기는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지원했을 때 우리 아이가 골고루 내신이 높으니까 여기 유리하겠다. 우리 아이는 몇 개 과목들이 굉장히 낮으니까 평균으로 갔을 때 성적이 떨어지니까 여기 불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쪽이. 예. 거기다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A, B, C 이렇게 3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올해 처음 접한 거예요.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이제 1학년들은 당연히 있는 과목들인데 1학년들은 아직 경험을 못 했어요. 그래서 1학년들이 2학년 올라가면 그리고 2학년들은 이미 경험을 했는데 진로 선택이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럼 진로를 탐색하다 보면 공부보다는 활동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한국의 지리와 세계의 지리를 파악하는 건데 이것을 공부한 학생이 나는 그래 지리 공부를 해봤더니 나는 여행업, 관광업 같은 거에 종사했으면 좋겠어 하고서 고3 때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볼까 했는데 거기에 여행지리라는 과목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여행지리라는 과목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는 진로 탐색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시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점 만점 중에 80점이 넘으면 A, 60점이 넘으면 B, 60점 미만이면 C 해가지고 A, B, C로 평가해주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 과목이 딜레마. 왜 딜레마냐? A를 받았으면 A잖아요. 좋잖아요. 느낌이 좋잖아요. A를 9등급에서 1등급 학생하고 동급으로 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A가 80점 나오는 게 보통 한 학교에 100점 만점 중에 80점 나오는 애들이 한 30% 정도 되니까 요거 30%면 4등급이잖아요. 요거 4등급으로 봐줘야 되는 건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학들은 에라 모르겠다 반영 안 해 이렇게 된 거고 이 대학들은 이제 반영을 하는데 대부분 A는 1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 쉬운 거야, 이거는 부담 없는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학교는 학생들 대부분이 최상위권 학생들도 부담 없는 거야 해가지고 다 70점대 나오면서 다 B가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보여주는 대학이 있어요.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때 그냥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80점이면 A라고 그랬죠. 그럼 70점대면은 B. 야, 1점 차인데 A, B가 갈렸어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네 산출식을 보면은 A를 받으면 일단 A는 1등급 준다. A니까 1등급 줍니다. 1등급 주는데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A에 해당되는 학생의 숫자 비율 100명 중에 32명이 A가 나왔다. 그럼 32%죠. 그럼 요거를 32%를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0.32가 더해져서 1.32등급이 되고요. B가 나온다. 그럼 B는 A, B 요 두 개의 성취 비율을 합쳐요. 그럼 60% A의 성취 비율을 가지고 앞등급을 만들어요. A의 성취 비율이 32%인데 32%는 표가 또 따로 있어요. 석차 등급표가 있어서 20에서 40%까지는 4등급이다. 야, 여기 4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B까지의 누적 비율 60%. 그럼 60을 더해줘야죠. 4 더하기 0.6, 4.63이 돼버려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불과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무조건 A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긴장을 풀고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숙명여대처럼 그냥 A는 1등급 이렇게 환산해주는 대학도 있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어느 정도 학생들이 가느냐? 이게 이제 학교마다 교과 전형이 되게 중요해요. 이 전형이 지금 엄청 대세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교과 전형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파란색은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예요.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학교들은 그다음에 요 파란색은 안정권이에요. 여기 썼을 때 붙는 아이들. 수능 최저 통과하면은 붙는 아이들. 이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에서 1.5등급도 붙는데 1.6에서 2등급 대 애들도 많이 붙어요. 왜? 연대는 면접을 하거든요. 면접을 해서 면접이 엄청 까다로워요. 내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신이 좀 나쁘더라도 1단계만 통과하면 면접으로 아주 좋은 기회를 줘요. 그러면 2등급 대학생도 면접으로 1등급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연대예요. 그래서 연대 여기까지 가고요. 고려대학이나 서강대,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탈락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1.5등급 아이들은 수능 최저 통과하면 안정적으로 붙기는 붙는데 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요 고려대학교에 붙는 요 아이들은 연세대와 서울대에 이제 좀 추가 뺏기는 거죠. 중복 합격돼서 뺏길 가능성이 있으면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는 여기서 붙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고려대학이 여기서 붙으면은 서강대, 성균관대는 여기서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여파를 주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쪽에서 여파를 주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는 1.6에서 2등급대 아이들이 붙어요. 주로. 그런데 여기는 어디서 붙는다고요?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붙는다고 그랬죠. 고려대에게 요 애들을 뺏긴 서강대, 성균관대가 여기서 붙죠. 그러면 중대, 경희대는 여기를 고스란히 이 위쪽으로 뺏기죠. 그럼 얘들 어디서 붙어요? 2점에서 2.5에서 붙는 거예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죠. 뭐가 돼야 된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말은 교과 전형인데 실제로 수능 최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전형이에요. 반면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 보세요. 한양대 이화여대는 여기서 붙어요. 예. 그래서 교과 전형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수능 최저가 같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예,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결과들인데 대교협에서 나온 자료집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 보시면은 고대, 중앙대, 한양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높아야 되는 학교는 누가 봐도 어느 대학이죠. 예, 그런데 어디가 제일 높냐? 여기가 제일 높죠. 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 최저가 없으면은 부담 없이 내신 좋은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걸리는 순간 이렇게 합격선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평균 합격선이고 최종 합격선은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고대도 사실은. 예. 이렇게 이해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충족률인데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들이 3% 정도밖에 충족을 못 해요. 예, 전체 수험생 중에서 그다음에 뭐 서강대 9%, 예. 성균관대 6%. 그래서 문과 쪽에서는 더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주 지역은 이제 국제대가 A는 2등급으로 환산해주고 제주대는 1등급으로 환산해주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제주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죠. 540명이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부상권 대학들, 특히 제주 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부상권 대학들의 이 교과 전형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큰 편이고요. 경쟁률은 낮고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고 그다음에 중복 합격한 아이들이 한 학교만 등록을 하다 보니까 충원 비율이 높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전형입니다. 예, 넘어가서 논술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학들 보통 서울과 경기도 쪽에 집중적으로 논술이 있어요. 부산 쪽에서는 부산대 하나가 있고요. 울산 쪽에서는 울산 의대 정도가 있고요. 강원도도 이게 실제로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있지만은 의대 쪽의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논술 출제 과목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특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논술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실 텐데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꾸준한 준비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무조건 무대뽀로 꾸준한 준비를 하면 안 돼요. 논술하면은 대부분 떠올리는 게 아까 666.4대 1처럼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40대 1쯤 돼요. 근데 40대 1 중에서 20대 1은 허수가 많아요. 예, 20대 1은 허수, 어떤 허수냐? 수능 최저가 안 되는 허수예요. 걔들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대 1 남죠. 그 20대 1 중에서도 한 16, 7대, 한 11, 2, 3대 1은 또 허수예요. 걔들은 어떤 허수냐? 논술 준비는 안 돼 있고 정시 수능을 준비하다가 그냥 하나씩 볼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접수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되게 허수가 많아요.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수능 최저가 되는 친구들의 실질 경쟁률은 한 문과는 한 7대 1, 이과는 한 5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하는 방법은 뭐 지금 당장에 할 건 아니지만 2학년은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기출문제 풀고 하는 식으로 서서히 접근하면 좋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게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출제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사회 교과하고 윤리교과 쪽에서 출제가 돼요. 역사하고 지리도 출제가 되는데 되게 미비하죠. 근데 이제 역사 지리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작년도 외대 문제 중에 흥선대원군 문제가 나왔어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공식 영어는 통상수교 거부정책인데 외대 문제에서는 쇄국정책으로 나왔어요. 그럼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아마 대부분 한국 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국사 문제냐?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자문화 중심주의가 뭐냐? 자기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 어디서 배우느냐?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를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정도로 그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개념을 제대로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문계 논술은 일반 사회나 윤리 교과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과 쪽은 수학에서 출제가 되는데 수학은 결국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인데 기하하고 미적분 선택 과목이잖아요. 보통 확통까지는 대부분 많이 하지만 물론 이 세 개가 선택인데 기하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학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대를 목표로 한다. 기하 준비해야 되는 거죠. 경희대를 목표로 한다. 기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하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수원 수투까지만 나오는 학교도 있고 뭐 서울여대처럼 그냥 과학 논술 하나로 끝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논술을 찾아서 그 대학 논술을 꾸준히 준비를 해야만 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과학 과목이 나오는 대학인데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1년에 나온 뉴스에 나온 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 제목도 보면은 이제 8등급 내신 8등급 일반고 학생이 연대에 붙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8등급 학생이 곤충 채집만 하다가 논문 써서 붙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신문은 더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보도된 학생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얘 7등급이거든요. 예, 무려 한 등급을 깎여 먹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들 많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학교에서 가면 논문 써야 된다. 그런 거 써야만 대학 붙는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주 지역은 이제 제주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인재하고 일반 학생 인재로 나눠지게 되고요. 요 전공적 합성, 자기주도성, 인성으로 나눠지는데 요 얘기 좀 이따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러면 뭐냐? 논문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과 자소서를 토대로 요걸 뽑는 거예요. 요거 학업 역량, 전공 독학성, 발전 가능성, 인성. 다만 제주대학은 학업 역량 부분이 빠진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요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도 빠지고 수상도 빠져. 1학년은 수상도 빠지고 동아리 같은 경우 자율 동아리 빠지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가 빠져요. 예, 학교에서 계획한 것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독서가 빠져요. 그리고 1학년은 또 자소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수상도 빠지고 동아리 줄고 봉사도 줄고 독서도 줄고 자소서 빠지고 하는 방식이지만 어쨌든 대학은 요 네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면접을 통해서 또 이제 뽑는데 이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요 네 가지를 축출해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그럼 뭐 하느냐? 입학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에서 뽑은 이 네 가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게. 예, 아나운서를 뽑는 시험이 아니고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학업 역량은 이런 거죠. 어려우면서도 뭐 따지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학생에게 호기심이 일단 있어야죠. 근데 이제 이런 우리 교과서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대학에서 배우는 그 교재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분량이 적어요. 근데 분량이 적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학계에 정설로 나와 있는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분량이 적은 게 좋은 거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친절하니까.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의 배경들에 대한 설명이 다 생략된 채 개념만 탁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흥선대원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사 선생이라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개화의 속도를 늦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그 문장을 암기해서 내가 풀면 시험 문제를 풀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암기했으면. 근데 학업 역량은 어떤 걸 보는 거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뭐가 문제야? 의심하는 거죠. 비판받고 있어? 근거가 뭐야? 그 당시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학생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그 아로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아로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각 학과별로 자기소개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재미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교과서를 그렇게 불신을 해요. 예, 나는 이런 문장을 보고 나는 좀 의심스러웠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게 바로 학업 역량이에요.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그냥 외워서 풀면 되잖아요. 그건 성실한 애예요. 외워서 풀어서 점수가 나오니까 성적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작 시험에서는 또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업 역량을 높게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암기를 잘했는지를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지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실수 정도는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종에서 우리 애는 내신이 완벽한데 우리 애보다 내신이 떨어지는 애가 붙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학업 역량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학업 역량.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키울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사실 학교 수업에서 발표나 토론이나 과제 이런 수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에 좀 각 학교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공적 합성. 전공적 합성은 오히려 성적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내신 성적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계공학과에 도전한 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 동점이에요. 근데 한 학생은 국어 점수가 높아서 등급이 나왔고 한 학생은 물리 성적이 높아서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기계공학과에서는 국어냐 물리냐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 문제죠. 누구를 뽑겠습니까? 물리를 뽑는 거죠. 이게 전공적 합성이죠. 예. 그래서 대학이 볼 때 얘가 우리 대학에 오면은
얘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잘했으니 우리 공대에 오면 참 잘할 것이다 라고 예상됐을 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전공 적합성이다. 아시겠죠? 예. 근데 국어 잘하고 물리 못하는 친구가 대학 가면 물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에 안만 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많은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장. 선생님, 반장을 하면은 입시에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유리하냐? 반장을 했습니다. 그냥 담임 선생님 전달 사항 친구들한테 알리고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께 전달하고 그건 당연히 반장이 해야 될 일이죠. 예. 이번 체육 시간 운동장일에 반장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야 발전 가능성 높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반장은 내가 반장 친구들 앞에 공약할 때부터 제가 반장을 하면 저는 뭐 학급이 단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생일자 친구들을 뭐 게시판에다가 명단 올려서 챙겨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친구들하고 시험 보기 전에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해본다거나 이런 상황들. 반장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아이. 그게 이제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똑같은 반장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어떤 친구는 높게 그 상황들을 활용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하는 게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에이 돌멩이 나고 차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돌멩이 신기하게 생겼네. 그랬을 때 주먹도끼가 발견되고 고고학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 그런 거고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완전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면접에서 교수님과 싸우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예. 근데 그랬을 때는 인성과 관련된 평가가 좋지 않게 받을 수도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연루되어 있으면 인성에 관련돼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성 때문에 대학을 붙진 않아요. 하지만 인성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게 그냥 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뭐 자소서가 많이 폐지가 됐어요. 이제 2023년부터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특히 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도 폐지가 됐죠. 그다음에 교대들이 또 많이 폐지가 되고 많은 대학들이 자소서를 폐지를 했고 1학년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하고 1학년은 학교 생활에서 생기부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가 되고 특히 교과 세특이라든가 자율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구체적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업 역량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점수예요. 원점수. 대학에서 이 원점수를 또 굉장히 많이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원점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만점에 몇 점 받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급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경쟁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 내가 내일 보는 시험에서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내가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느냐. 나는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됐느냐. 이걸 따지는 게 이제 바로 원점수거든요. 원점수는 대학 입시에 직접 반영되진 않아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 원점수도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내가 90점 이상 받는 것이 입시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의 평균 내서 등수 매겼던 그 경험들이 있는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더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편차입니다. 편차가 뭐냐면 자기 교실에 하위권 학생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부 포기한 애들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들 때문에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심하게 벌어지면은 대학에서는 편차가 심하게 벌어진 고등학교를 면밀히 관찰을 하죠. 면밀히 관찰해서 이거는 하위권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25점과 여기 3.8 나왔잖아요. 이렇게 편차가 큰 학교들은 하위권이 많다. 편차라는 것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니까 평균보다 25점 이하가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편차에서 평균보다 25점이 떨어진다. 그러면 하위권이 많은 거죠. 하위권이 많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점수가 낮은데도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볼 때는 이 한 과목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원점수와 편차의 관계를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옆에 잠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학생부 종합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면 제주 지역에서도 고등학교 몇 개들을 샘플로 해가지고 뽑아 보면은 결국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붙는 아이들의 그 원점수 평균을 내보면 굉장히 높아요. 90점 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대체로 대학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공부할 때 내 시험에 100점 받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특과 관련돼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특은 이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안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바른 수업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수업 태도라는 것이 뭐냐면 똑바로 앉아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뭐 눈 마주치면 잘하고 하는 이런 태도도 물론 바른 태도지만 수업에 임하는 바른 자세.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겠다고 하는 오늘 내가 아침 1교시 확률과 통계 수업이야. 나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게 있어. 나는 이것을 배울 거야 하는 그 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세특에서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과 내 과목을 무시하는 학생 금방 알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 태도가 좋은 친구들은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그 생활기록부 기록하는 그 창이 되게 작아요. 칸이 좁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학생이 각인돼서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는 학생은 많이 써주고 좋게 써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평범한 학생들은 그냥 평범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세특에다가 저희가 욕은 하지 않습니다. 예,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특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수업 태도, 수업 분위기를 잘 만드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세특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그래 특히 제가 이제 중시 여기는 것은 선생님과의 학생들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소통을 잘해야 돼요.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소통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뭐 별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도 가장 궁금한 게 수우파가 누가 우승했냐 이런 거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거리감 느끼지 말고 질문도 많이 하고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포를 많이 형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대학과 학과에 대한 자료를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수집을 해 보시면서 자신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이제 2단계 평가에서 교과 평가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 교과 평가가 20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전공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되게 중시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그 2024년부터는 이렇게 특정 교과들을 이 특정 학과에 지원할 때 이런 교과 수업을 반드시 이수하고 오기를 바란다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의 이제 2023, 2024는 과목 선택에 대해서도 높게 보는 이런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과목 이수에 대한 것도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요 자료는 찾아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학과별 과목별로 이제 학과를 분류했습니다. 서울대 홈페이지에는 학과별로 과목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만 학생들이 이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저렇게 정해지면 학생 숫자가 적어서 내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양대 학종 가이드북에 보면은 그런 그 등급이 낮아진 것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기가 배우는 과목들을 열심히 한다면은 등급은 낮아도 등급은 이제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원점수 높고 평균 높은 과목에서 원점수 높고 등급이 좀 낮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장력 기준 충족률인데요. 고려대학교 인문이 지금 9.3%밖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 1.93%밖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 못하는 이런 것도 있네요. 수능 얘기를 좀 해야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만 얘기 드릴게요. 요게 이제 올해 수능 개념이에요. 작년까지는 수학을 수학 가형, 수학 나형으로 나눠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정도라고 봤을 때 이제 이과 수학 가형이고 문과 수학이 나형이었잖아요. 이 A 학생은 수학을 B보다 잘하는데 이과라서 이과 수학을 봤어요. 근데 이과에는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과 수학에서는 얘가 늘 꼴찌 또 내지는 뭐 중간 이하가 됐고요. 얘는 A보다 수학을 못하는데 쉬운 문과 수학을 봐가지고 항상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보다 우위에 서서 1등급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됐느냐? 올해 이게 합쳐져 버린 거예요. 합쳐지니까 B가 갑자기 1등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정시는 총점으로 가거든요. 총점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게 파란색이 이과, 빨간색이 문과예요. 여기 요거 작년 수능이에요. 요거 올해 6월 모의고사. 아직 정식 수능 안 나왔으니까 파란색 보시면 요쪽으로 갈수록 상위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상위권은 비등비등하다가 여기 중상위쯤에서 빨간색이 더 많죠. 이게 많은 건데 빨간색 문과가 더 많죠. 중상위권에서 작년에는 왜 그 문과 수학만 보고서 1등급 받았으니까.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는 지금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중상위권까지 다 파란색이죠. 예. 문과 애들이 수학이 낮으니까 총점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은 뭐냐? 이 구간은 작년에 요 구간에서 문과 수능을 본 친구들이 이과 대학으로 교차 지원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올해는 이과 수능을 본 애들이 문과 대학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수학에서 가산점이 붙었을 때 그 대학교 합격률을 비교한 건데 이과 수학에 가산점이 붙었을 때 그 춘천교대 합격생 전원이 이과 수학 본 친구가 된 적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올해는 미적분에다 또 가산점이 붙어서 이런 현상들이 심할 거라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정시 배치표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시 배치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중앙대 공대하고 성대 경영을 비슷하게 보고 있죠. 근데 이거는 가상이고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건대공대와 그 고대 인문학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쓸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네. 이과 아이들이 전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자와 미적분 선택자 때문에 나타나는 점수 차는 별로 없는데 수원 수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공통으로 보는 과목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서 나오는 차이가 아까 나왔던 그 고득점자의 숫자의 차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이번 겨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원 수투 공부를 아주 기초 개념부터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특히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에게 완전 밀려버려요. 아마 철학과 정도만 아마 이과 아이들이 그 교차 지원할 때 고민을 하겠죠. 예, 건대 공대냐 고대 철학과냐 내가 철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뭐 그 건대 공대가 뭐 고대 뭐 성대의 통계학과 이거 해볼만 하거든요. 대학 가서도 해볼만 하고 이거는 얘기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게 밀리지 않으려면은 수원 수투를 잘해야 된다. 안타깝지만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하겠지만 그래도 잘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 홍보 문구 있는데 이거 안 되죠. 큰일 나죠. 죽을 때까지 시키면 어떡합니까? 예, 집에 잠만 재우십시오. 그러고 싶죠. 예. 집에서 잠만 자지 않나요, 그냥? 예. 다 늦었죠, 여기 있는 분들. 예, 다 늦었습니다. 예. 근데 공부에는요, 저는 이제 요 3기억, 예, 기초, 기본, 개념 요 3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요거 다 EBSI에 나온 거예요. EBSI 공부의 왕도에 나온 건데 이 친구는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요. 2학년 때까지 한 5등급에서 돌던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다치면서 자기가 가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수학책을 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학책을 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1학년 걸 다시 꺼내봤는데 역시 고1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3 것을 펼쳤더니 역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자습실에서 고2 수학을 공부할 때 얘는 중2 공부를 해요. 중2 수학을. 기초를 다시 찾은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고등학교 2학년의 시각에서 중학교 2학년 것을 보니까 좀 빨리 좀 기초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고3 때 성적이 수학 성적이 확 올라가면서 수능에서는 수학을 100점 받고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나오는 이야기니까 예, 팩트가 그래 나와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 특히 이런 그 기본 개념서 요즘 많이 안 보거든요. 개념서 좀 많이 봐야 돼요. 개념서를 어떻게 수학의 원리가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봐둬야 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는데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또 겨울방학 때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요 꼭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을 기다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기말고사 끝난 다음 날이 겨울방학입니다. 예, 정약용 선생님 매일같이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약용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영어 단어집이에요. 예, 지금 책으로 나왔어요. 예, 어학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중에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자와 영어와 발음까지 막 써가면서 공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한 의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주셔야만 입시에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활기록부가 있죠. 예, 생활기록부 아주 좋은 방식이죠. 학교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고 수능 준비하고.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동안 세상이 망가질까봐 세상이 어떻게 된다 막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봐야죠. 예, 봐야죠. 세상 돌아가는 거 봐야죠.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주면은 최선의 방법이죠.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15분도 집중 못하는 친구에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던져주면 그냥 내내 15분조차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잠을 자거나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죠. 15분밖에 집중을 못하는 친구에게 15분씩 그 4과목을 던져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15분 카톡 15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들이 들어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단 분량만큼은 앞서서 봤던 그 분량을 소화해내면서 그 분량을 소화해낼 때 자기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 마무리로 이제 가야죠.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하는 거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교는 그냥 졸업만 하는 곳이고 학원이나 이런 데 의지해서 수능만 올리면 된다. 또는 내신 공부도 역시 학원 선생님들이 잘 챙겨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짓이에요. 학교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수많은 과목들이 널려 있고 그것들을 자기가 좋아서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국영수가 수능 입시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과목들을 자신의 어떤 그 관심도에 따라서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수능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아까 수학 얘기도 했지만 3학년이 되기 전에는 영어하고 탐구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3 올라오기 전에 특히 그 탐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준비를 고3 3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3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보는 것을 수능 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탐구의 완성도를 좀 높이셔야 되겠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올리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공부를 즐겁게 하는 것. 마무리로 요 얘기만 할게요. 제 제자가 공부에 대해서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그런 거 한번 안내를 했어요. 야, 네가 보통 보면은 80점대 점수가 많은데 90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좀 해봐.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 보기 전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백지에다가 이렇게 쭉 써봐요. 자기가 공부했던 걸. 그래서 놓치는 게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 책을 꺼내서 다시 또 정리해보고 그렇게 해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보냈는데 대부분이 90점이 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떤 입시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90점이 넘으니까 모든 내신이 다 2등급대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얘가 1, 2, 3학년 전체 평균은 3등급 초반이었는데 2학년하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오르면서 결국 경희대학교 합격한 그런 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처럼 자신의 어떤 공부의 방법들을 좀 자기에게 맞는 즐거움들을 찾아서 한다면은 성적은 따라올 것이고 입시 결과도 따라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